지금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최소 포인트 한 3,580 정도 보고 있고요. 3,600, 3,700을 가는데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보면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여러 가지 국채금리라든가 인플레 문제 겪고 있는 것이 서학개미 내지는 동학개미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 JP모건의 김정 아카치오 대표님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골드만삭스 출신인 지금 LS홀딩스의 대표인데 김서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LS홀딩스 김서정 대표입니다. 먼저 김정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JP모건의 스모라 그랬는데요. 그 사례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든가 주가라든가 테슬라의 주가가 좀 엉망인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는 비트코인부터 우선 시작을 할게요. 최근에 네. JP모건에서 가장 핫하게 뉴스를 냈던 게 비트코인이 금과의 괴리가 너무 벌어져서 비트코인은 과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포트가 나왔을 때 주가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밀리게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급상승을 하면서 결국은 조금 시장에 좀 미움을 받았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가면쩍어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비니 교수도 비트코인 폭락한다 그랬고, 네, 맞습니다. 제닛 앨런 의장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경멸스럽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저희 회장님 같은 경우도 네네. 처음에는 비트코인은 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투자 정석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소위 얘기해서 저희가 펀더멘털리스트라고 불리는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네네. 마찬가지였었고, 소위 얘기하는 1세대 올드스쿨들은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는 실질적인 투자 대상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네. 최근 보면 어쨌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나와서 얘기했던 게 금의 투자 비중의 20%만 돈이 넘어가더라도 비트코인은 85,000불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네네. 비트코인 혹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한 1조 그죠, 달러가 1조 넘지 정도 않습니까? 네. 그죠? 혹시 금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금시장은 네, 저도 잘. 네네. 금 시장을 시가총액을 규정하는 방식이 땅 위로 나와 있는 금의 양으로 결국은 계산을 하는데요. 네네.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8조 9천에서 13조 달러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돼서 1조 달러라면 16%니까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소지가 많겠네요. 8만 그러니까 달러라면. 10조 달러라고 계산하면 이제 1조면 10%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10%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2조 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 이제 음. 그게 결국은 JP모건에서 처음 얘기했던 10만 불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입장이 바뀌었죠. 라는 네네. 얘기였는데 그 다음에 확 꺾어버려서 솔직히 굉장히 좀 창피합니다. 네네네. 창피하다. 사실 창피할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주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네네. 저희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는 매우 창피해야 되고요. 네네네. 바클레이스도 참 창피해야 되는데 결국은 과연 테슬라의 압도적인 마켓 쉐어가 유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85% 가까이 됐던 미국 내의 점유율이 올 초 시작해서 6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 2030년, 2050년까지 완전히 전기차로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경쟁에서 과연 테슬라는 어느 정도의 마켓 쉐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서학개미들이 JP모건을 제일 싫어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JP모건이 그 테슬라의 목표가를 79달러 정도로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요즘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골드만삭스도 790 목표까지 하다가 테슬라 주가가 줄기차게 올라가니까 1200달러까지 해서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저는 이제 테슬라를 봤을 때 이제 그 기업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JP모건도 마찬가지고 골드만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사가 저기까지가 주가가 끝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없거든요. 네네.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부분이고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 적정 주가다 아니다 이걸 보통 평가를 하고 하는 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IP들이 하는 일들인데 맞출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은 제표는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테슬라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이제 이거 전기차 산업에 대한 부분, 전기차는
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더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국한돼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가 점점 미국 내에서 점유율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제 다른 방송사 나와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테슬라가 과연 이 점유율을 지킬 것인가, 쉐어를 지킬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기존의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유율이 점점 내려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는 어쨌든 자기 점유율을 지키려고 하면은 더 발전시키고 뭐 차를 더 많이 판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채권에 따라 가지고 기술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채권으로 인해서 잠깐 그동안 많이 쌓였던 버블이 적정하게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앞으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모든 부분이 이제 버블이 껴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버블이 어디까지 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테슬라가 지금 살짝 거품이 좀 사라지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연준이 돈을 풀었고 그리고 또 그 조 바이든 자체가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조 달러를 더 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교통에 푸냐 뭐 해서 공화당이랑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교통에 대한 부분을 풀 때 민감하게 가는 부분이 바이든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그린 니들 쪽 연결하고 싶은데 그쪽으로 가면 우리는 찬성 안 한다라고 공화당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냐 합의를 잘하냐 따라 가지고 그쪽에 만약 인프라 추가가 더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는 한 번 더 주가가 그 흐름을 받아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좀 의견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1년을 맞으면서 하나의 좀 투자 환경도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의 흐름도 좀 바뀌고 종목도 좀 바뀌고 이런 쪽에 변곡점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 현 증시 진단 김성영 대표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채권 수익률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아시아도 이번 정도 다시 정신 없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채권이 1.6%포인트 근처에서 조금 이제 저항을 받는 느낌이 좀 들면서 그래서 조금 이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사실 이번에 이 팬데믹 상황을 2008년도 금융위기랑 비교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최하점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올 때까지 기간이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렸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 3월 달부터 지금 이제 3월 넘어갔으니까 1년하고나 1개월 됐었죠. 근데 아직까지 그 수준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확실히 금리 상승 속도가 요즘에 빠르다고 하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는 사실 올라온 속도가 느린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최근에 올라온 속도 물론 이제 꺾어서 올라오는 건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하필 지금 이 시기가 이제 부양책을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양책을 쓴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테이퍼링으로 가지 않거든요. 은행들이 돈을 풀고 나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이 돈을 풀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런 다음에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맥주를 한번 확 부으면은 지금 위에 거품이 확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되면서 거품은 줄어들고 맥주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을 확 풀어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확 끌어올린 다음에 놔두면 내려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옐런도 다 알고 이제 사실 옐런도 이제 며칠 전에 얘기한 거는 인플레이션 나와라, 우리 잡을 방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어쨌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어정쩡하게 풀어가지고 그냥 진짜 푼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시장이 뭔가 쇼크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확 풀어놓고 제대로 한번 살려놓고 인플레이션 그 이후에 잡겠다. 사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채권 금리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핑계로 우리나라도 너무 IT주들이 작년에 12월 달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저도 올라가면서 이거 한번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2000 예전에 4년, 5, 6, 7년도 우리나라 대세 상승장 때도 지수가 두세 배가 올라갔지만 한 3개월에 한 번씩 코스피 기준으로 10% 혹은 20%까지 조정을 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니까 딱 이제 10% 정도 조정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정 조정이라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추가 매수에 나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보다 좀 구체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의 그 투자 환경이 변한 데에는 아무래도 인플레 문제라든가 국채금리 상승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정 대표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고 굉장히 변동성 높이 움직이게 된 거는 결국은 금리의 이슈인데요. 이 모든 이슈의 시작은 2월 달에 국채 옥션이 진행되면서 수요가 그만큼 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이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일들을 결국은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게 많았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일본 모두 다 그 미 국채에 대한 매도 포지션들을 계속 유지를 해왔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과연 누가 이제 이번에 1.9조 달러 추가적인 부양책을 마련을 하게 되면 저 펀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은 또 시장에 나와서 돈을 빌려야 되는, 그래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될 텐데 누가 사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 발작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골드만은 그거를 먼저 경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부러웠었는데 1.5% 일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분명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테이퍼 텐드럼에 대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고 그렇게 네. 나타났었기 때문에 역시 갓만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했었죠.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그 반대로 보고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JP모건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될 거다.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단기 포지션을 늘릴 수 있는, 오히려 저가에서 할 수 있는 기회일 거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강하게 했었어요. 네네. 어쨌든 뭐 1.5%라고 하는 일드는 넘어왔고 네네. 지금 1.6%를 지나서 2%를 넘어갈 거야 말 거야라고 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네네. 어제 결국은 또 ING였던가요? 네네. 에서 리포트 내서 금리는 결국은 2.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것도 3개월 이내. 네네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또 한번 좀 놀래켰지만 어제 어쨌든 10년물 옥션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래도 진행이 됐고 그 과정이 이제 시장의 숙성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투자 환경이 변하는 것, 그런 과정에서 발작 현상도 일어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했었고 작년에 김선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많이 올랐었다 보니까 결국은 성장주에 대한 피로감이나 밸류에이션 부담감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요. 자, 이제 국채금리라든가 인플레 문제, 발작 현상이 있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용해 가는 과정에서 좀 어느 정도 동학개미라든가 스마트머니들이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다. 향후에 증시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종목별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김선영 대표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사실 작년 3월 달에 제가 이제 한국경제 TV에 나오면서 네네. 증시 급락하는 시점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나왔었는데 그날 급락을 하고 있었을 때 모든 증권사들은 더블딥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딱 종목을 두 개를 꺼냈어요. 삼성전자랑 코덱스 레버리지 두 개를 딱 꺼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익률 아마 알고 계실 거라 보고 있고요. 뷰는 똑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때 제가 3,000포인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증시 3,000포인트는 일단 갈 거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3,000포인트가 지지 라인으로 되는 날이 분명 올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 6개월 동안 엄청나게 그때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최소 포인트 한 3,580 정도 보고 있고요. 근데 돈이 지금 계속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 3,580포인트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본적인 펀더멘탈 상으로는 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번처럼 한 10%씩 뭐 한 20%씩 쉬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거품을 없애는 과정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한 1년 정도 이제 안 되신 투자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거는 일상입니다. 주식할 때 이런 건 일상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처음에 막 이제 너무 어려웠었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하나 주식을 하는데 이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당연하다 받아들이시면은 그래서 조금 이제 투자에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3,580 그거 이상은 돼야 정상이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JP모건의 김 대표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저도 뭐 우선 지수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네네. 백업을 조금 해드린다면 네네. 굉장히 신기하게도 제가 다녔었던 JP모건도 올해 목표 주가를 3,200에서 3,600 가장 불리시 가격을 3,600을 제시를 했었고요. 네네. 골드만도 원래 작년 연말 2,800 제시했다가 최근에 3,700까지 끌어올렸죠. 네네. 그 레인지 내에서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같이 더 포함시키면 비슷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 IB들이 지금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은 불리시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가 가장 좋은 섹터일 것이냐,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작년 대비해서 그 소위 얘기하는 성장주 쪽이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이 성장하는 2차 전지 시장이라던가 또는 쇼티지가 나서 지금 현재 업사이클을 타고 있는 반도체 시장을 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3,600, 3,700을 가는데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그러면 그것은 같이 간다고 놓고 본다면 결국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작년에 좀 어려웠던 그러니까 결국은 코비드 19이 지나가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 지역적인 움직임 자체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결국은 작년에 많이 묶였던 호텔, 카지노, 항공
이런 섹터들은 분명 올해 턴어라운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작년에 기저 효과가 났기 때문에 근데 그 기저 효과 때문에라도 저는 올해 증익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도 저는 좀 대형주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근데 최근 보면 증권사 위주로 해서 중소형줄 뭐 이렇게 네, 얘기를 중소형주 쪽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여전히 외국계 자금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쪽에 들어오는 잼 자금들이 결국은 한국을 받쳐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결국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 그냥 코스닥과 코스피 두 개를 비교해봐도 코스닥은 한 45% 이상 올랐었고요. 코스피는 오히려 한 30%대라서 한 15%포인트 정도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올해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들 좀 이렇게 시청자분 좀 필요하실 때마다 좀 꼭 좀 오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